일본은 현재 중북부인 군마현과 나가타현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군마현의 경우 후지와라에서 24시간 동안 2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고, 니가타현, 유자와마치에서는 1m 83cm의 적설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적설량을 관측한 이래 최대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히 운행 중이던 차량 200여 대 이상이 도로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효고현에서는 4개 마을 73가구 주민들이 식량을 구할 방도도 없이 꼼짝없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본에게 대재앙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인구의 이동이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골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일본은 이미 감염자의 동선 추적에 손을 놓은 상태이고, 수달 동안 진행해온 지방 국내 여행 장려 프로젝트 고투 캠페인의 영향으로 시골에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진 일본의 시골에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을 시 보건소에 방문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조차 힘든데, 지금처럼 폭설로 인해 마을에 고립되게 된다면 노년층 등의 취약계층은 아무런 조치도 못 받게 되겠죠.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일본의 시골에서 노년층이 고독사를 맞이하는 케이스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한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후대를 희생하여 자신들이 편하게 산 노인들이 세상을 뜬다 해도 슬퍼할 일본인은 없다.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세계 50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미국보다 일본의 기업이 더 많이 올라 있었고, 택시 하나를 잡기 위해서 돈다발을 흔들어대던 이들이 오늘날 일본의 노년층입니다. 일본의 버블이 무너지고 난 후에는 모두가 알고 있듯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버블 경제를 초래했던 주범인 일본의 노년층 세대는 이제 젊은이들이 내고 있는 세금과 연금을 바탕으로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버블이 무너진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내로라는 강국이기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들 역시 대부분 노년층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애초에 포기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생활에 안주하는 풍조를 띠게 됐죠. 이렇게 일본 대다수의 젊은층들은 일본의 몰락을 초래하였으면서도 호의호식하는 노년층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들에게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발하여 일본 노년층의 인구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그림까지 버티려가며 일본 노인층 인구의 감소를 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의 네티즌들은 역시 고려장의 나라, 기회가 찾아오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며 일본의 민낯에 기함을 토하고 있습니다. 고려장은 원래 한반도의 옛 왕조였던 고려시대 시절 집안의 가난에 못 이긴 자식들이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 지고 산에 올라 버렸다는 고려시대의 풍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조선을 강제 침략하여 점거하던 시절 일본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주 언급하던 풍습입니다. 조선은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있을 정도로 미개한 나라이다. 하지만 그만큼 가난에 찌들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가엾게 여긴 일본은 한반도를 구원해줄 의무감에 친히 대일본 제국으로 편입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는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간 한반도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에서는 고려장의 풍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일본에서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풍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바스테야마라고 불리는 이 풍습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유행하여 17세기까지 흔적이 보입니다. 에도 막부의 유명한 쇼군인 도쿠가와 츠나요시가 이것을 악습이라 판단하여 갓난아기, 병자, 노인 등을 산에 버리는 풍습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나서야 겨우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고 하죠. 즉 일본은 자신들이 오랜 기간 유지하던 악습을 한반도의 풍습으로 위장시킴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내 네티즌들은 요즘 일본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을 보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일본인들은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버릴 수 없는 것이라 비아냥대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혐오 스피치를 쏟아내는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화장품 업체인 DHC 회장이 혐한 발언을 뱉은 것이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죠.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은 예전부터 심심하면 혐한 발언을 하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DHC 화장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HC 회장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산토리 CF에 나오는 탤런트는 어찌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산토리를 촌토리라며 야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반면 DHC는 모든 방면에서 순수 일본인들만을 기용하는 순수 일본 기업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촌토리의 촌은 일본인이 한국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조센증의 줄임말입니다. 산토리라는 기업이 한국계 일본인을 광고에 많이 출연시키니 조센증 기업이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한 기업의 공식 사이트에서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스스럼 없이 쓰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DHC의 회장은 산토리 CF에 나온 탤런트가 한국계 일본인이라며 저격을 했죠. 하지만 현재 산토리 CF에 출연하는 탤런트는 일본에서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여배우 이시하라 사토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시하라 사토미가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것인데 현재까지 공개된 어떤 정보를 찾아봐도 그녀가 한국계라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과거 우익 사관을 지닌 작품 언덕 위의 구름과 진격의 거인에 출연한 적이 있기에 대표적인 우익 여배우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를 DHC 회장은 한국계 배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시하라 사토미의 일본 팬들은 DHC 회장의 경솔한 발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여배우에게 일본이 철천지 원수, 한국의 피가 섞여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괜한 망언으로 배우의 이미지를 깎지 말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7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 3,202명을 기록했습니다. 도쿄도에서만 8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스가 총리는 국민들에게 연말연시라고 너무 들뜨지 말고 모이더라도 4명 이하의 소규모 모임만 가지라 당부하였는데요. 바로 그날 자신은 지인들과 대규모 단체 송년회를 가졌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오해를 초래했다는 의미에서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대체 저 상황에서 오해할 만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정치 수뇌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으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언제나 그랬듯 혐한 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SOS를 보낸 나라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중국에 대항하고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해 흔쾌히 도움을 주었죠.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많은 질타를 받아온 국가 중국. 이들로 인해 지구는 오늘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린 것도 부족하여 온 바다를 누비며 쌍끌이 조업으로 수산물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선이 100만 대, 어업 종사자만 웬만한 국가의 인구 규모에 맞먹는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다에 나오면 전 세계 바다가 초토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국은 이에 대항하여 다양한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대한민국 정부는 30년간 제주 해역을 지키다 지난해 퇴역한 제주 해경 소속 302함과 303함, 300톤급 함정 2척, 경비함정을 에콰도르 해경에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북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대한민국과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50년간 꾸준히 우호와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왔습니다. 수교 이전에도 에콰도르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게 물자 원조를 제공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고마운 나라입니다. 1976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최초로 해외에 수출된 곳도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이러한 에콰도르가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에 한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에콰도르는 매년 중국에 침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배경이었던 갈라파고스 제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아메리카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는 19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진화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하며 각종 해양 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그 범위가 더 확장됐을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가 아끼고 보존해야 할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서 중국이 어선 수백 척을 이끌고 매년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어류가 EEZ에서 공해로 넘어오는 순간 쓸어 담아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공해상에서의 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업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편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남미 갈라파고스 섬 근처에서 중국 어선 300여 척이 통신을 끊고 무작정 조업하는 것은 물론 선박 이름을 바꾸며 해양 쓰레기를 버린다고 지적하면서 이 중국 선박들이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말하며 중국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불법 조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2015년 에콰도르 해경은 중국 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무려 20만여 장을 압수했었습니다. 원래 상어 고기는 맛이 없어서 지느러미만 잘라낸 뒤 그대로 바다에 던져 버려지고 있었으며 이런 짓을 당한 수많은 상어는 지느러미 없이 헤엄도 치지 못하며 서서히 죽어갔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2017년에는 갈라파고스 제도 동쪽 끝에 위치한 산크리스토발섬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선박이 납포됐는데 선 내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귀상어를 포함해 희귀상어 약 6,600여 마리와 희귀종 30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상어들도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샥스핀만 남았을 것입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매년 대략 1억 마리의 상어가 목숨을 잃는데 지느러미 때문에 사냥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중국이었죠. 이렇게 사냥된 샥스핀은 약 90% 정도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먹는 샥스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알게 되어 변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다 해도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스처를 취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제주 해경 소속 302함과 303함, 300톤급 함정 중 한정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갈라파고스 제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약 20년간 지난해까지 300척이 넘는 불법 조업 선박을 납포했고 200여 척을 해상에서 구조한 베테랑 선박은 다시 부활하여 불법을 저지른 중국 어선을 경계하고 납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교묘히 단속망을 따돌리며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이 발표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서해 북방 한계선에 나타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44척이었죠. 지난해 41척보다 오히려 더 숫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매년 연평어장의 꽃게 성어기인 5월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중국 어선에 불법 조업에 훼손당한 서해 5도 어장은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죠. 단적인 예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의 지난해 꽃게 어획량은 401톤입니다. 이 수치가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11년 2273톤의 17.6% 수준에 불과하고 이는
1871톤을 적게 잡아들인 것이죠. 무려 80%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많이 나는 참홍어, 새우, 까나리도 어획량이 들쑥날쑥하지만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중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수와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우선 중국의 해산물 수요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에 반해 중국 해양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포획량은 이를 못 따라가는 데다 애초에 중국이 땅 크기나 인구에 비해 바다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해역만으로는 수요를 못 채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며 다들 부족하면 타국에서 수입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원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사오지 훔쳐올 생각은 안 하는데 중국은 당당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결국 중국의 패권주의가 꺾이지 않는 이상 저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처가 주목받기도 합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 경비정은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에게 멈추라고 경고한 후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관행답게 선체를 이용해 들이받으려 하자 실탄으로 그냥 배를 침몰시켜버립니다. 물론 사상자는 다 건져 올려 할 말도 만들었죠. 이는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는 근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을 납포하여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수중 폭파해버립니다. 당사자 국가들이 반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단호했죠. 이러한 조치로 불법 어선의 90%가 감소됐으며 불법 조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들 국가들은 실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그들의 뇌리에 강하게 충격을 준 사실도 있죠. 지난 2016년 11월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행하던 중국 어선 2척을 해경이 납포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척이 쫓아와 우리 해경의 함정을 들이받으며 해경을 위협했던 적이 있었죠. 이에 참다 못한 해경이 경고 사격을 포함해 M60 600여 발을 중국 어선에 쏟아부었고 경고 사격 이후에는 조준 사격도 실시할 정도로 중국 어선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중국 대변인은 너무 심한 조치라며 한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지만 한국 해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한국 해경의 지시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의 불만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해외 커뮤니티나 네티즌들은 한국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